네, 어머님 지금 실례지만 어머님 연세가 대충 어느 정도 되세요? 아유, 미치겠어요, 그만 내가요. 아, 칠순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쨌든 어머님 말소리나 이런 들 보면 조금 많이 스트레스적인 상황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기력은 있으세요? 밥맛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떠세요? 영 네, 기운도 이렇게 없고 밥맛도 없으세요? 정신없고 이런 것도 머리 수술하면 돼요. 아, 그 부분은 지금 수술한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빨리 짧게 얘기 드리면 지금 어머님은 뭔가 여러 가지 저희가 말하는 정상적인 이제 건강 기능 상태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예. 저희가 머리가 맑으려면 말 그대로 건강 상태가 온전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 가지 그게 이제 건강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에는 뭐 이제 어머님도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고 혹시나 제가 이제 지금 거의 묻는 거에 답을 듣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유출해서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현재 어머님의 여러 가지 건강 상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맞고요. 이건 그냥 뭐 수술한다고 해서 머리가 맑아든다든지 그런 부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 상태 말고도 어머님처럼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약, 특히나 이제 앞에도 얘기했었던 항히스타민제가 이와 같은 인지 기능 장애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노인들한테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이거는 최근에 의학적으로 밝혀지고 논문들, 기사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와 같은 약 복용을 하신다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네, 양태희 원장님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그 어머님이 한의원에 처음에 어떻게 가기, 뭐 때문에 가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 네, 약간 좀 밀가루 음식을 드시고 좀 새끼가 있으셔가지고 가셨거든요. 아, 밀가루 음식을 드시고. 네. 그럼 평소에도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특정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으셨나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좀 나이가 드시고 나서 한 2, 3년 전부터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한약을 드신 지 한 며칠 정도 되셨나요? 한 2달 정도 되셨어요. 2달요? 네. 그럼 처음부터 열감이 이렇게 오르셨던 건가요? 안 그러면 약을 먹는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신 건가요? 약을 먹는 중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아까 한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 도중에 이제 열감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처음에 가셨던 이런 뭐 체때든지 이런 증상들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들은 상태가 좀 좋아지시고 있는 상태인가요? 어떤가요? 네네.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고 네. 지금 열감 문제도 그쪽에 말씀드려가지고 네. 치료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엄마가 다른 혹시 한약을 먹게 되더라도 이렇게 열이 올라올 수 있는지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 한약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식적 때문에 이제 약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한의사들이 볼 때는 이제 담을 치는 그런 약을 쓰게 되는데 일단 그런 약들이 그 흔히 말해서 이제 열을 조장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하지는 않는데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이제 59세시면은 폐경이 되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꼭 갱년기 증상이 아니시더라도 어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된다든지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은 복용 중에 어떤 열감 이런 건 생길 수는 있어요. 생길 수는 있고 만약에 이제 한약을 먹고 열감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어떤 위장 장애가 생겼다든지 그다음에 그 약을 먹는 초기부터 이렇게 열이 날 확률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지금 2달 정도 치료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약을 먹다가 열이 난다라는 건 사실은 크게 있을 수는 없는, 약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물어보신 것 중에서 이제 체기가 있는데 이게 잘 안 없어지고 한약 말고 다른 치료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체기가 있다라는 것은 장이 위장관이 잘 안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던 어떤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던 어쨌든 잘 안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약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되고 침 치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위장 점막에 문제가 많다든지 흔히 말하는 이제 기능성 위장 질환보다는 만성 위염 쪽에 가깝다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한약을 쓰는 게 훨씬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치료하는 한의원에서 꾸준히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고 열감 자체는 다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물어보셨던 것 중에 이제 한약을 먹으면 열이 생길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머님 증상 때문에 많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건강한 의사가 계속해서
통해서 이렇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실 땐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전화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밖에도 건강 때문에 고민 있으시거나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기 전에 앞서서 조금 전 어머님 증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양태규 원장님, 이렇게 위 관련 질환들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관리가 필요할까요? 일단 그 소화가 잘 안 된다라는 거는 체질적인 문제도 좀 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위장 기능이라든지 장 기능이 좀 예민하거나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소화가 잘 안 될 때는 뭐 흔히 아는 자극성 있는 음식이라든지 맵고 짠 그런 음식들은 조심하는 게 좋고 특정 음식에 대해서 내가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그 상담하셨던 분 같이 뭐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특정 뭐 고등어 같은 해산물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피하시는 게 좋고 음식 자체의 문제보다는 어떤 식습관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뭐 폭식을 한다든지 규칙적으로 식사를 안 하신다든지 밤늦게 자기 전에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습관들도 위장의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대부분 이제 뭐 소화제라든지 이런 거를 찾게 되고 치료를 일시적으로 증상이 좀 소화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계속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계속 든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어쨌든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식습관부터 일단 개선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데 좀 예민해서 위장관에 문제가 생겨서 잘 체하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한 얘기지만 좀 스트레스를 좀 줄여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1년 정도 감기가 지속되고 있고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증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증상은 이제 후비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코라든가 이제 부비동에서 나온 분비물들이 뒤에 넘어가면서 콧물도 계속 발생을 하고 인후부를 자극하면서 기침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로 나는 아직도 감기가 낫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제 부비동염, 축농증이라고 이야기하는 증상이랑 좀 유사한데요. 축농증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사진으로 그림으로 보이다시피 두개골 안에는 여러 가지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고 그 공간들이 말을 할 때 소리를 울리거나 머리를 조금 가볍게 하고 공명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비동 내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지속적인 축농증 증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보통 축농증이라는 병명으로도 조금 더 익숙한 후비루 증후군. 근데 증상을 또 막상 살펴보면 감기랑 비슷해서 구분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구분이 쉽지가 않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정선영 원장님, 구체적으로 이 후비동에, 부비동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우선은 처음에 감기가 걸린 다음에 그 후에 급성 부비동염, 만성 부비동염으로 천천히 이완이 되는데요. 처음에 감기는 발열이라든가 오한이라든가 하는 전신 증상이 좀 발생을 하지만 후에는 점차 코 증상과 기침만 남아있게 됩니다. 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코 막힘이나 방금도 말씀드렸던 후비루 증상들, 뒤로 이제 코가 넘어가는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이제 부비동 내에 염증이나 농성 분비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얼굴에 압박감이나 두통, 통증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 후각이 감퇴한다던가 만성적으로 집중력이 저하되어 있고 피곤한 상태가 이제 동반될 수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감기 후에 3주 이상 만성 기침이 발생을 좀 한다면 이거는 감기가 아니라 축농증으로 이완된 것이 아닐까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축농증을 이야기할 때 우리 시청자분의 증상이나 정선영 원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코가 목 뒤로 넘어간다고 네. 하잖아요. 황태원 원장님, 이게 실제로 나타나는 증상이 코가 목 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청자님이 얘기하신 증상들, 특히 1년 내내 감기가 지속이 된다. 그 말은 곧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만성 비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비염, 부비동염, 그러니까 축농증이라고 하죠. 예, 같은 이제 만성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항상 같이 동반되어서 나타납니다. 어차피
비강이라든지 부비동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분리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는 어차피 후비루는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병의 근본 원인을 다스려야지 자꾸 증상들만 뭐 억제시키는 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진료본 그 내시경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4번 이렇게 흰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에 있는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저 부분이 후비루이고요. 다행히 콧물도 1, 2번에 보시면 안에 비강 내에 맑은 콧물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을 매일같이 진료를 보는데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어머님이나 아니면 조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아니면 우리 손자가 이렇게 가래 기침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릉그릉 한다든지 걸걸거리는 가래 기침을 한다고 저에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얘기하시는 가래 기침, 걸걸거리는 기침, 그릉그릉 하는 이런 기침들은 가래가 아니라 조금 전 시청자님께서 얘기하신 콧물들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입니다.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콧물하고 가래를 일반인들이 많이 혼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래라고 하면 폐기관지에서 분비되는 점액질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콧물은 이렇게 말 그대로 콧물 앞쪽이든 아니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시청자님이 이렇게 후비루는 하나의 증상일 뿐인데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는 거는 제가 좀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미 만성 비염이 있는 상태. 어차피 비염이 만성이면 축농증도 항상 동반해서 같이 오는 상태.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후비루 증상 때문에 지금 많이 불편한 증상들. 예,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콧물 후비루랑 그리고 가래랑은 조금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되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로운 음식들은 무조건 찬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찬 거 말고도 찬 환경에 노출되는 것도 무조건 우리 호흡기나 코 점막에 자극을 주고 콧물이나 가래를 많이 생기게 하니까 찬 음식들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코, 목 뒤로 넘어가는 콧물 배출하면 아마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쵸.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콧물이나 가래는 코나 기관지에서 분비되는 노폐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대소변하고 같다는 얘기죠. 대소변 빨리빨리 배출하는 게 좋지 몸에 가둬두고자 하나도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콧물이나 가래가 누구나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분비가 됩니다. 단지 병적이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를 못하는 것뿐이고 저절로 이제 삼키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처럼 지금 비염이 만성화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가래가 너무 많이 생긴다든지 그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배출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배출시켜주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묽게 해가지고 잘 배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침을 통해서 이제 이거는 가래인데요. 예, 폐기관지에 가래들이 있으면 기침을 통해서 배출시키는 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간혹 이제 아이들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아까도 얘기한 가래 그런 기침을 한다든지 하면 기침약을 먹어서 자꾸 기침을 억제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앞에도 사진상에서 봤었던 그런 폐기관지에 있는 가래들이 배출이 안 되면 우리 안에서 농축이 되고 그러면서 한홍이 진행이 되면서 폐렴으로 진행된다는 거는 의학 교과서에 적힌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콧물은 배출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해결법이고 해결 방법으로는 수분 섭취를 통해서 묽게 해주는 방법, 가래 같은 경우는 굳이 기침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침을 잘하게 하는 것들이 가래 배출에 도움이 되고요. 마찬가지 콧물들이 뒤로 넘어가는 경우는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뱉어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코를 푼다든지 이런 방법이 좋고요. 그리고 어쨌든 근본 원인, 콧물을 더 과도하게 많이 생기게 하는 이런 비염이라든지 축농증을 빨리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기침을 억제시키기보다는요, 기침을 통해서 가래를 배출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황태원 원장님, 아무래도 이런 비염이나 축농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은 코 증상 외에 다른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동반되는 게 좋다고 하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 치아 교정을 하는 사람이 꽤 많죠. 그렇죠. 네, 특히나 저는 아이들을 많이 진료를 보는데요. 아이들 중에서 교정을 하는 최소 7, 80%는 비염 때문에 비염이 있으면 대표적인 불편한 증상이 코막힘이죠.
코가 막히니까 한의원에 진료 보러 오는데 아니면 평상시에도 입을 항상 이렇게 해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는 거죠. 그건 이제 구호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지가 비염이 이렇게 만성화되듯이 이렇게 구호흡을 한 지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최소 몇 개월에서 뭐 몇 년에 걸쳐서 지속이 되며 결국 얼굴 형태까지 변형이 됩니다. 제가 사진상으로도 나타났었는데요. 이렇게 맨날 입을 해 벌려고 있으니까 이렇게 입이 돌출이 된다든지 치아가 부종교합이라든지 이런 안 좋게 변형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그 부분이 계속 개선이 안 되고 하면 결국 성인까지 지속이 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얼굴형만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만성화되다 보면 결국 이런 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혈관계에도 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비염 아니면 아이든 지금 어른이든 성인이든 비염 때문에 입까지 벌리면서 그러니까 코 기능이 온전히 떨어져서 입을 벌리고 숨을 쉬고 약간 얼굴형까지 변형 중이라면 빨리 치료를 통해서 온전히 입을 닫고 코로만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게 그 아이의 얼굴형이라든지 건강 그 이후의 건강까지도 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꼭 오늘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주변에 누가 손주든 아니면 아이든 아니면 주변 분들 중에서 입을 해 벌리고 숨을 쉬는 사람이 없는지 그런 분이 있으면 빨리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뭐 단순히 코막힘뿐만이 아니라 후각 감퇴부터 두통 또 얼굴 변형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서서 우리 원장님이 또 비염 얘기를 하신 만큼 만성 비염 가운데서도 조금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비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경우인가요? 네, 맞습니다. 비염 중에서 만성 비염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타고난 체질과 외부적인 환경, 알러지 인자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개인이 함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대신 만성 비염의 원인 중에서 약물성 비염이라고 해서 약을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오남용 잘못해가지고 비염을 만성화시킨다 그 뜻입니다. 대표적인 약물성 비염을 일으키는 약으로서는 이제 코가 막힐 때 먹는 비충혈 제거제, 뭐 선전으로도 가끔 합니다. 이렇게 코에 뿌렸더니 코가 뻥 뚫려요. 이런 아주 센 약들을 그런 약제들은 정말 일주일만 쓰더라도 약물성 비염이 생긴다고 의학 교과서에 적혀져 있고요. 그럼 당연히 아이들 같은 성인이 일주일인데 아주 어린 애기들은 정말 2, 3일 이내로 짧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프레이 형식 말고도 먹는 복용약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충혈 제거제 그리고 또 하나는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이 약은 흔히 말해서 이제 콧물을 말리는 약인데요. 그리고 이제 항알러지 작용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콧물이 많이 흐르면 병원에 가면 항히스타민제를 처방을 합니다. 근데 앞에도 얘기했었듯이 항히스타민제가 콧물을 치료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코 점막을 건강하게 해서 콧물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모든 점액들은 다 말려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항상 우리 몸에 있는 특히나 호흡기 점막, 코 점막이든 기관지 점막은 이렇게 점액질들이 이렇게 점액질들이 항상 막 상태를 코팅식으로 얇게 포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말라버리면 오히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자꾸 지속이 되다 보면 약물성 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님들께서는 자꾸 비염이 있다고 하시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자꾸 비염을 유발시키는 항히스타민제라든지 항우혈제라든지 이런 약들을 계속 증상이 있다고 해서 뭐 1년에 짧게는 몇 개월에서 몇 년, 뭐 길게는 정말 수십 년 동안 먹는 환자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오히려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자꾸 더 키우고 더 만성화시키는 아주 잘못된 방법들이니까요. 혹시라도 지금 코가 안 좋아서 많이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제가 좀 전에 앞에서도 얘기해 드렸었던 약물성 비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항우혈제, 항히스타민제 오남용을 줄이는 게 꽤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분의 증상인 축농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정선영 원장님, 그렇다면 이 축농증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보통 양방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 안에 염증에 대한 약들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한의원에 축농증이나 비염으로 내원하시게 되면은 단순히 염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코와 폐와의 관련성을 좀 살펴봅니다. 한방에서는 코는 폐의 구멍이다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코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폐라든가 기관지의 기능 상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약해져 있는 부분들을 보강하면서 치료가 이루어지고요. 비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코에 염증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한방에선 좀 넓은 의미로 코 안에 있는 공간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온도라든가 습도 이런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제 뜨거운 상태라던가 아니면 습도가 너무 없어서 건조한 상태일 때는 더 염증이 쉽게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만성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코 자체의 면역 체계가 저하되고 외부의 이제 원인균에 대한 염증이 쉽게 발생하는 상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코 점막의 건강을 다시 회복을 해서 염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방 치료가 되는 것이고요. 한의원에 내원하시게 되면은 이제 현재 상태에 대해서 내시경으로 살펴보고 그 후에는 한약이라든가 침 치료, 약침 치료 또는 코 안에 바를 수 있는 한방 연고 등이 처방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네, 뭐 코 관련 면역 환경을 좀 높여주는 데 초점을 맞출 뿐만이 아니라 폐의 기능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라는 점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평소에 축농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혈자리 어디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은 가장 먼저 코 옆에 있는 영향이라는 혈자리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혈자리는 비염이나 축농증, 코 증상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도 침 치료할 때도 적용이 되는 혈자리이기도 한데요. 손가락으로 이제 코 양옆에 콧망울 옆에 있는 부분들을 위아래로 자극하면서 문질러주는 것이 이제 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일상적으로 마사지를 자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영양혈이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곡지혈이라고 하는 혈자리도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요. 곡지혈은 팔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주관절 접히는 부분은 이제 곡지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이 부분도 축농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영양혈이나 곡지혈은 평소에 마사지 하시면서 증상 관리하시면서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혈자리를 좀 배워봤는데요. 기억하셔서 평상시에 좀 자극과 마사지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축농증 주변 환경에도 매우 민감한 질환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정선영 원장님, 그렇다면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코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증상이 심해서 항상 농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가벼운 묽은 소금물이나 생수, 식염수 등 깨끗한 물로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무실 때 실내 습도에 대해서 관리를 크게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여름철이라서 그래도 괜찮지만은 건조한 계절에는 특히 방에 가습기를 튼다든가 하면서 생활하는 곳에서 항상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외에는 코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 자극적인 뭐 향수라든가 담배 연기 이런 것들은 닿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좋고요. 평소에 코 점막을 자극해서 갑자기 콧물을 유발하는 이제 경우가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콧물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지나치게 맵거나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이라든가 술은 마찬가지로 염증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평상시에 이렇게 비강을 세척을 하고 맵고 짠 음식을 피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점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렇게 코 증상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양태규 원장님, 아무래도 염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염증 말고 평상시에 감기를 달고 사시는 만성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만성 감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건가요? 네.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감기를 달고 산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감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보면 이런 환자분들은 비염이 있다든지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염을 앓고 있다라고 하면은 환절기가 된다든지 어떤 자극이 좀 됐을 때 콧물, 그다음에 코막힘 이런 증상이 동반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 심해져서 예를 들어서 이제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아까 후비루 증상이 있으면 가래 기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겉보기로 봤을 때는
감기하고 증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보면 증상이 목이 아프다든지 그다음에 콧물, 뭐 코막힘, 가래기침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증상이 비슷하게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감기를 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이런 환자분들이 만약에 이제 감기를 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흔히 할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면역 기능을 뭔가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건강 보조 식품이라든지 이제 홍삼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쓰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것보다는 이런 특정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를 하는 것 자체가 감기를 달고 사는 그런 것을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기를 달고 자녀분이라든지 어떤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감기를 달고 있다라고 하면은 면역이 단순히 떨어졌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것이 감기를 달고 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감기를 앓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시다면 면역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알레르기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 방향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이 6개월간 홍삼을 복용하셨지만 냉증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또 고민을 그렇죠. 하셨잖아요. 계속해서 홍삼을 복용하고 계신 거죠. 네, 맞아요. 요즘 뭐 광고를 보면 건강 보조식품으로 홍삼 광고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복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황태환 원장님, 그렇다면 몸이 차다면 누구나 이 홍삼을 좀 복용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몸이 찬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저희 한의학에서는 이제 양기가 좀 떨어지고 속이 냉한 사람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한의사가 진료를 보고 홍삼 하나의 약재만 쓰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시청자님께서도 6개월씩이나 홍삼을 먹었지만 냉기가 가시지 않더라.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어떤 한의사도 냉기 하나 없애려고 홍삼 하나의 약재를 쓰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몸에 있는 양기가 우리 온몸에 순환이 잘 되어야지 이렇게 손발이 아니면 말단 부위가 이렇게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그냥 알기 쉽게 얘기 드리면 집에 아무리 보일러 많이 틀어도 어딘가에서 배관이 막혀 있으면 결국 막힌 이후로는 계속 차겠죠. 그런데도 차다고 해서 막힌 배관을 뚫을 생각은 안 하고 보일러만 더 계속 틀면 오히려 보일러 가부가 걸려서 문제가 생기듯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도 얘기한 배관이 막혔다는 게 결국 저희 한의사들이 얘기하는 온몸에서 기혈이 흘러가는 어떤 경락의 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인데요. 기혈 순환이 안 되는 거에는 여러 가지들이 다 작용을 합니다.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작용을 하든 식습관이 좋지 않든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어떤 피로나 이런 부분이 많이 누적이 되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을 오랫동안 달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기혈 순환을 방해하면서 어머님처럼 우리 온몸에 열기들이 제대로 돌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열 하나만 높이는 홍삼만 먹어서는 오히려 폐병이 생기고요. 그리고 홍삼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 작용을 합니다. 요즘에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이런 SNS 상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이제 올라오고 적용을 하는데요. 저기도 보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이제 정부 기관이죠. 거기서 올린 자료에 보면 이제 인삼, 어차피 홍삼 같은 건데요. 여성 호르몬 작용을 하고 그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많이 생성이 되면 유방암이 생길 수 있다고 조심하라는 식의 SNS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성인 여성 중에서 여성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질환이 유방암, 자궁건종, 자궁내막증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함부로 홍삼이든 인삼이든 드시면 절대로 몸에 도움보다는 오히려 더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성인 여성이 아니라 아주 어린 여자아이들한테도 먹으면 당연히 그 어린 아이들한테 여성 호르몬을 먹이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입니다. 요즘 원체 뭐 매일같이 뭐 면역력해서 홍삼을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중에서 계속 감기를 달고 있고 잘 안 먹고 골골대고 이러다 보면 이제 홍삼을 많이 먹게 됩니다. 지금 사진상에 있는 아이가 제가 진료 본 아이인데요. 보다시피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먹는 것도 되게 부실하고 뭐 저희도 똑같습니다. 1년 내내 감기 달고 있고 그러면서 항생제 1년 내내 달고 있고 그래서 이미 지금 7살짜리 여자아이인데요. 초등학생도 안 된 여자아이인데 저렇게 한쪽에 가슴이 심하게 발육이 되어서 성조숙증 증상이 드러나서 한의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온 아이의 가슴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님들
꼭 홍삼은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그리고 체질에 상관없이 아무나 다 먹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도움보다는 심각한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이렇게 상의 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어린 아이, 그중에서도 여자아이한테 홍삼을 먹이는 경우라면 이거는 더더욱이나 더 조심해서 먹어야 할 거니까요. 꼭 한의원 가셔서 상의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드시더라도 체질이나 몸 상태를 잘 판별을 네. 하고 복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양태규 원장님,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처럼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차고 또 코 증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몸을 좀 관리를 하고 개선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좀 차다고 해서 홍삼을 오래 드셨다고 했는데 효과를 못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인삼이 잘 안 맞는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비염이 있다고 해서 면역력을 좀 강화를 시킨다고 인삼을 먹는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 체질에 맞게 이제 복용을 했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보통 흔히 말하는 이제 콧물 위주로 비염의 3대 증상이 이제 콧물, 재채기, 코막힘인데 이 중에서 이제 콧물, 재채기 위주로 간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경우는 체질적으로 이제 태음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음인 환자들은 이제 마황이든 뭐 소총용탕이라든지 갈근탕 같은 약을 쓰면은 많이 좋아질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증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원에 가서 체질이나 이런 걸 감별하고 약을 쓰는 게 좋고요. 열이 많은 소양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홍삼 제품이라든지 인삼이든 약을 쓰게 되면은 효과를 오히려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열을 좀 떨어뜨리는 이런 처방들을 쓰는 게 훨씬 좋은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소양이든 태음인이든 소음인이든 진단은 자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전문가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약을 투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